한국당과 새보수당 등 보수 세력이 뭉친 미래통합당이 오늘로 공식 출범합니다. 통합 과정에서 노출된 갈등을 묻고 도로 새누리당을 넘어 중도로까지 외연을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은 임미래 교수 고발 논란 등 돌발 악재로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김관욱 개명대 교수,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미래통합당 출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출범식이 있습니다. 탄핵 국면 이후에 보수 세력이 오랜만에 이 세를 규합을 했습니다. 힘든 상황들이 계속 연출됐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제 결국에는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됐는데, 일단 통합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새누리당이 분열된 탄핵의 과정에서 분열된 지 한 3년 만에 다시 이제 통합이 되는 보수당이 하나로 뭉쳐진다는 면에서 야권이 강성한 측면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한국 정당 정치의 긍정적인 효과다. 그러니까 좀 더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겼다라고 이제 좀 좋게 평가해주고 싶은데 긍정적인 것보다는 저는 부정적인 측면이 눈에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서 많은 논의와 뭐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선거 국면에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지금 다시 뭉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그저 도로 새누리 뭐 이런 의미를 벗어나기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기조라든가 뭐 기조가 예컨대 이제 혁통위 같은 데서는 좀 중도로까지 외연을 확장해 보자 뭐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노력이 전혀 실현화가 안 됐거든요. 현실화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이 또 충원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남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새보수당과 합쳐지면서 새보수당이 원했던 게 있어요. 혁신보수라는 거. 이 내용의 변화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 부분을 지금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취약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런 아쉬운 점도 있죠. 당내에서도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번 통합의 의미는 이제 국정견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삼권 분립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입법부가 국정을 통제하거나 견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방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4+1 협의체가 그동안 국회 운영을 보면 야당 무용론이 나온 겁니다. 야당이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심지어는 국회 무용론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정권 견제 내지 균형을 위해서는 뭉쳐야 되겠다라는 절박함에서 뭉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공약을 내거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혁신적 중도 성향의 정책들을 내거는지는 공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 주느냐에 따라서 인적 혁신론도 또 제대로 저희가 담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플랫폼은 완성이 됐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라 이런 뜻인가요? 근데 최고위 그 당 지도부 구성을 보면 12명 최고위원 중에서 한국당이 8명이고 새로운 보수당에서 1명, 그리고 뭐 무소속에서 1명, 그리고 전진당에서 1명 이런 식으로 좀 추가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아직까지 도로 새누리당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고위가 사실 이제 과도기적 기능뿐이 없어요. 관리 기능이죠. 사실은 이제 공천 국면에서 최고위가 하는 역할은 다소 의결 차원입니다. 근데 이제 의결을 하더라도 공관위가 다시 재의결을 하게 되면 최고위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도 새보수당에서 그런 당원 당규 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수용한 걸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아마 전당대회를 다시 하겠죠. 그래서 최고위가 큰 역할을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징표로 최고위의 구성 비율을 따진다는 것은 좀 저는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위가 일단 지도체제 안에서 뭔가를 일단 총선 전까지는 꾸려가는 걸로 결정이 난 거죠. 근데 이제 최고의 역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공천 과정의 각종 의결을 하는 것이고요. 곧 선대위 체제가 발족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당무라는 것이 선대위가 흡수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려는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출범식에 유승민 의원이 함께하지 않는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께서 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앞으로 향후
목적과도 연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전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거셨어요. 예. 뭐 세 가지 조건을 내거셨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아직까지 발현되지 않은 것도 있고 시간적 그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만 벌써부터 이제 본인이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기에는 뭐 지역구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나중에 본인이 또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제한적인 이런 상황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은 같이 하셨지만 어떤 혁신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좀 행보를 늦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미 지분권, 공천권 이런 부분들은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마음은 같이 한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 출범식이 있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 소나기 질문 좀 드렸고요. 글쎄요, 뭐 지도부 결선 과정에서도 뭐 진통이 있었고 했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게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도 불안한데 일단 그 태극기 세력까지 아우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의 어떤 그런 중도로까지 어떤 외연을 넓힐 수 있을지 모색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제 저기 보수 청년 3당도 같이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더 넓힐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외연 확장을 하고자 했던 것이 이제 원래 취지인데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목적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지만 그분의 지향점은 대선에 가 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당장의 보수 중심의 어떤 통합체에 몸을 얹어서 그중에 녹아내려지는 이런 장면보다는 중도 지역을 착근을 해서 그 영역에서의 어떤 중심점을 잡고 추후에 뭐 보수라든가 또는 뭐 진보라든가 본인이 중심이 돼서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보수당의 어떤 확장과 맥을 같이 해서 연대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뭐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에서 이틀 연속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김성태 의원에 이어서 박인숙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뭐 일각에서는 공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혹은 당의 쇄신을 위해서 이렇게 불출마라는 희생을 한 것이다. 뭐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쪽에 더 무게를 일단 뭐 두십니까? 공천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하고 여러 가지 소통이 있었겠죠. 그래서 본인들의 국정 견제를 위한 또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공간을 열어주기 위한 배려 차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공천 가능성을 낮게 볼 수도 있고 해서 저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미리 공천에서 탈락하게 되면 경선을 통해서 그 당내 조직이 좀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그 불출마 선언을 해주는 것이 당의 통합이나 지역구 내에서의 당원들의 결속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삼선과 재선 의원들 글쎄 한 번 더 그런 욕심도 있을 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면 곧 미래한국당으로 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이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진정성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냐. 두 분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모르죠 이제 두고 봐야죠.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천 심사까지 가셨잖아요. 가셨다가 나오셔서 지금 불출마 선언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존에 있었던 본인과 관련된 기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심에서 뭐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뇌물죄 무죄지 불법 취업은 그거는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한 것이고 저는 박인숙 의원 같은 경우도 송파갑이면 뭐 당선 가능성 매우 높잖아요. 그리고 뭐 지난 여름에 기억이 삭발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강남 3구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텃밭에 대한 어떤 당의 기조가 공천 기조가 좀 변화된 것에 대한 감지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미래한국당 이적에 대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셨거든요. 일단 당사자들이 그 부인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적할 특별한 이제 기호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두 분이 대국민 이미지 이런 걸 고려해서 본인들이 결정하지 않을까 싶고요. 강서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해당 지역이 저희 입장에서 험지입니다. 근데 본인이 개인기로서 여태까지 이제 삼선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당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죠.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쇄신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해서 고민 끝에 아마 쇄신 측면에 중점을 두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하나만 더요. 한국당 얘기하겠습니다. 뭐 수도권 공천심사 된 것 같고 영남권도 이제 면접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물갈이가 될지 특히 이제 경남 쪽은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지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참 논의가 됐습니다. 19일 이후에 아마 결정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경남 쪽은 당사자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수복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기존에는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저희가 앞서 있지만 최근의 추세에서는 3연전 전패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지역을 이기는 공천 관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를 완전 무시하기 어렵고 다만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는 양산을 쪽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 아마 공관위에서 그 부분은 많이 참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산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1,200표 정도 차이 졌기 때문에 완전 험지로 분류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설득하기에도 좋고 또 본인이 들어가서 PK 지역 선거를 이끄는 측면에서도 또 선거 전략상으로 좋고 다만 이제 김태호 전 지사의 경우에는 거창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거창은 한국당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현역 의원도 해당 지역구에서 지자체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무소속으로 나오시기에도 김태호 의원께서 부담스러우실 거고 따라서 당에서 제안한 창원 성산 지역도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저희가 졌지만 500표 정도 차이뿐이 안 났거든요. 단일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험지로 분류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절충적으로 아마 모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김형우 공관위원장이 처음 취임을 하면서도 그 공천 물갈이 큰 폭으로 하겠다라고 굉장히 좀 공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물갈이가 크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뭐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하신다면 큰 폭의 물갈이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PK 지역과 TK 지역은 다릅니다. TK 지역은 한국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구 의원의 개인적인 지지율하고 당 지지율하고 차이가 좀 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준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컷오프의 기준을 삼을 수도 있고 또 지난 2016년도에 공천 파동도 있고 해서 상당 부분 아마 물갈이가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TK 지역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뭐 19일부터 20일 사이 TK 지역 하잖아요. 그런데 이 TK 지역이 어떻게 보면 공천 실패의 가장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2016년 진박 공천의 진앙지거든요. 예. 자유한국당은 이거 희석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TK 지역은 상당 부분 물갈이를 대폭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다른 지역에서 쇄신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공관위가 밀어붙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PK 지역에 있어서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지사를 본인의 의지대로 이 자리를 공천을 해주는데 TK 지역은 물갈이를 대폭한다고 한다면 또 이쪽에서의 반발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 당선 가능성이 이미 달라졌어요. 그리고 PK 지역은 전략 지역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누가 이기느냐가 전체 판세를 가늠하는 그런 형국이 됐기 때문에 PK 지역은 어느 경우든 최고의 우선순위가 당선 가능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 서울에 안 나가겠다고 완강히 고집한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에서 PK 지역이 상당 부분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무게중심의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 한 가지 이제 공관위나 또는 뭐 황교안 대표가 우려하는 거는 여기서 승기를 잡을 경우, 승세를 굳히는데 그 역할을 할 경우에 추후에 이제 대선 국면에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는 부담은 감수를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야 되겠죠. 공천 이야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략 지역 계속 속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신창현 의원 경기광 과천 이 전략 공천지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역 의원 중에 첫 컷오프 탈락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래 15곳을 이제 전략 지역으로 해놨는데 여기다 이제 8곳을 추가 지역으로 이제 배치를 한 거죠. 이 배치된 지역이 뭐냐면 상대 후보가 경쟁력이 높아서 승리를 담보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또는 기존에 있던 인물들이 좀 경쟁이 약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위기감을 이제 민주당 지도부도 좀 느끼고 있다. 이런데 신창현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하고 또 연동이 돼 있냐면 그 지역의 개발에 관련된 것들을 사전에 유출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거고
지금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도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공천이 안 간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용하겠다. 뭐 이런 이 기조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가 추가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긴박하게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취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내놓은 이런 지역구 공천 지역 설정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민주당의 고민이 묻어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지 세력 결속 차원으로 좀 그 공천 기준을 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금태섭 의원 이런 부분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 세력을 무시하기가 어려운 그 선거가 될 거예요. 따라서 예. 대통령 정책이나 뭐 인사청문회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판적 문제 제기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어떤 대통령의 뭐 이건 눈치 보기라기보다는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세력을 떠안는 이런 공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태섭 의원 얘기했으니까 강서갑이죠. 후보를 추가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정봉주 전 의원 지지자들의 어떤 배려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뭐 정봉주 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당 지역구의 당원들의 어떤 민심을 결속시키는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금태섭 의원이 했던 비판적 이런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꼭 필요한 의견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당원들의 비판적 의견을 뭐 분산시킬 필요는 있다. 예. 무마시킬 필요는 있다는 측면에서 절차적 측면에서 또 진행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세게 나가면 금태섭 의원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공천과 연결시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구도 안심할 수 있는 지역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그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강서갑 금태섭 의원 지역구를 경선 지역으로 두는 게 아니라 추가 공모 지역으로 뒀다라는 게 또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이 논란은 뭐냐면 금태섭 의원이 조국 사태 때 뭐 본인의 어떤 소신 의견을 예. 얘기를 해서 좀 각을 세우는 장면에서 뭔가 좀 페널티를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라고 보진 않아요. 정봉주는 부적합을 냈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한 사람만 남기는 장면인데 그게 절차적 하자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 공모를 받아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추가 공모를 받아서 그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그런 과정이지 여기 어떤 그런 오해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이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그리고 예컨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친문 뭐 여기에 얹혀서 선거를 치른다. 항상 집토끼가 중요하죠. 출발점에서는. 하지만 항상 결론은 중도에서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선거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금태섭 의원도 끌어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호남 3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호남 지지 기반 국민의당 계열 3당 오늘 합당을 하고요. 신당, 당명, 민주통합당으로 좀 다시 태어나기로 했는데 손학규 대표가 아니라고 한 것 같습니다. 지역주의 정상 이합 집단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남 3당 합당 사실상 거부한 거거든요. 이 추인을 보류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이 같아요.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지난번에 합의가 다 됐다고 또 그렇죠. 그렇게 저는 지금 손학규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주시고 계신 거 아닌가. 지금의 상황은 야권은 통합의 기조가 왜냐하면 이게 선거 국면에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살자고 이렇게 통합하는 거거든요. 뭐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평당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합의가 거의 다 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또 이제 어그러지고 또 그 안에서 이제 그러면 대한신당하고 민평당만 하는 것이냐 그러면 바른미래당에서 또 탈당이 나올 것이고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가치를 어떻게 세우느냐인데 그 가치가 본인이 주장하는 가치가 자꾸 모순이 되고 충돌이 되는 장면이 벌어진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손학규 대표의 어떤 정치 이력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무너질 수 있는 장면이 있고 너무나 고립무원의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조금 정치권에서의 출구 전략을 좀 만들 필요가 있는 상황까지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호남 3당 저는 통합. 그 3당 통합은 안 될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생각을 또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요. 따라서
당을 지키실 것 같아요. 만약에 탈당을 해서 가신다 하더라도 당을 갖고 선거를 치르시지 않을까. 마지막 승부수라고 본인은 생각하시고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공동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뭐 선거 보조금인가 그거 관련된 내용도 좀 같이 연계돼 있다고 그렇죠. 제가 알고 3월 달 기준으로 해서 뭐 선거 보조 430억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고 한데 바른미래당이 이미 상당수의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선거 치르기에는 부족함이 없으실 걸로 예상됩니다. 공동 교섭단체 대표 추진을 우선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미리 교수 이야기로 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민주당 빼고 칼럼 후폭풍이 좀 거셉니다. 그렇죠? 고발은 이제 취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더 이제 큽니다. 더 이게 대표의 사과 또 공보 라인의 어떤 퇴진, 뭐 당내에서도 비판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선거 국면이라는 거를 차치하고라도 사실은 표현의 자유라는 그런 헌법에 가장 주어진 가장 큰 권리와 연동된 사안을 이렇게 처리를 왜 해야 되는지 특히나 지금 선거 국면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고 있는데 뭐 좋습니다.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서 고발이 됐다 그러는 거를 이제 하루 만에 취하를 한 것은 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그 이후의 과정도 부적절하다. 이거는 대표가 나서서 이러한 부분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한다 그러면 지금 임미리 교수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엔 한국 정당들이 국민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응성을 높일 수 있는 정당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페널티를 좀 주자. 뭐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민주당 대표가 나와서 이해찬 대표가 나와서 이분의 사과를 정식으로 한다면 그 임미리 교수가 얘기한 대로 되는 거예요. 반응성을 높여주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해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반성력도 인정받는 것이고 저는 이런 과정을 국민들의 요구를 좀 더 반응하는 그런 것들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 선거법 위반이다 권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게 또 민주당에게 또 어찌 보면 일종의 또 힘을 실어주는 결정 아닙니까? 그것도 굉장히 저는 기계적 접근이라고 봐요. 말 자체로만 민주당만 빼고라는 그 말만 갖고서 하는데 내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말로만 한다 그러면 그 소지가 있어요. 근데 공고라 그래가지고 제일 낮은 형태의 그 제재고 이건 법적인 어떤 강제력도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언론중재위원회는 그거를 해야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게끔 예. 경고적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그리고 주체는 사실은 그쪽이 아니고 민주당입니다. 모든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고 관련해서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또 다시 당은 이제 취하를 해도 본인들이 또 뭐 고소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매우 부적절한 겁니다. 근데 원중위에서 아마 권고 조치를 내린 대상은요 언론기관입니다. 언론기관이고 언론기관의 공정 보도 의무 뭐 이런 거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거 처벌 조항도 원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반하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거하고 민주당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하고는 달라요. 민주당은 임 교수가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선거 운동을 해서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는 해당 조항을 어겼다는 거고 또 하나는 투표 권유 활동을 할 수 없는 부분을 했다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이 반드시 이게 정치권 전체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선거라는 의미가 사실 상대적 평가, 그러니까 차악을 뽑는 게 아니고 실제 뽑았으면 그 사람이 잘해야 되는데 다음에 잘못했으면 완전 더 뽑지 말자. 그러니까 선거 의미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이 피력한 거거든요. 따라서 정치권이 전체다가 뼈아프게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민주당이 너무 과민 반응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과 플러스 아마 관련자분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뒤따르면 그나마 임 교수가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를 하려고 하는데도 지지자들은 어떤 법적인 조치를 계속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그 부분도 민주당으로서는 좀 부담이 되겠네요. 그거는 민주당이 명확한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 보면 민주당이 스스로 나서기 어렵고 하니까 친여 세력들이 사실은 옆에서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지금도 아마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민주당이 분명하게 사과하고 관련자 문책을 한다면 친여 세력분들도 아마 그렇게 나서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상황을 거꾸로 생각을 하면 본인들이 그런 의사 표현을 했을 때 상대당이 예컨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해서 고소 고발을 했다. 그럼 본인들의 얘기의 표현의 자유도 사실 억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원리에 적용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신동호 연설비서관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도 같은 맥락으로 그렇죠. 그것 자체가 지금 지지 세력이지만 지지 세력이 좀 큰 눈으로 지금 상황을 봐야지 작은 싸움에서 이긴 걸로 큰 싸움을 접근할 때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원론적인 우리가 제일 중요한 가치들을 이제 정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큰 가치들을 추구하는 데 있거든요. 그걸 현실화시키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저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우리가 정당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못한다는 것은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은 어떻게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억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2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총선 전에 이제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선거구 획정이 가장 중요한 쟁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를 두고도 지금 분구, 합구를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결정될 거로 보세요? 각 정당에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4+1 협의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면 그 부분에서는 농어촌 지역구, 뭐 전남, 전북, 광주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구를 좀 유지하거나 늘렸으면 좋겠다는 거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수도권 지역구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명분은 다릅니다. 명분은 사실은 한국당이 좀 앞설 수 있는 것이 표의 등가성을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인구 대비 수, 국회의원 수를 따지자면 수도권이 사실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그 농어촌 지역구의 지역 대표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인구 편차가 좀 심하다라고 해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하한선을 좀 늘리자는 겁니다. 14만 명 정도로 하자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13만 명 정도로 해서 그 기준을 삼자는 거기 때문에 다소 좀 이견이 아직은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지난 총선 때 3월에가 선거 한 달 정도 남기고 결정이 되지 않았나요? 이번에도 그렇게까지 좀 시간이 이것도 준다면? 잘못된 거거든요. 1년 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아직도 안 해가지고 유권자들 이제 뭐 본인들 후보 뛰는 사람들도 문제겠지만 유권자들은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투표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을 그러니까요. 지금 하게 하고 있어요. 정치권이 진짜로 무책임한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선관위 권유한 숫자가 있습니다. 13만 8천원, 13만 9천이 지금 하한선으로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관위라는 헌법기관이 좀 제시한 게 있으면 입법기관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따라주고 그 부분 선에서 2대1 비율, 이거는 뭐 헌재에서 딱 2대1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원래 3대1이었던 걸 더 등가성을 맞춰서 2대1로 줄여준 거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적용을 하면 되겠다. 좀 더 이 부분은 정책 계산보다는 기계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거는 하나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게요. 선관위가 하한 인구수를 딱 정해준 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5,200만 국민 중에 이제 지금 2019년도 1월 30일자 기준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5,200만을 243개 지역구로 나눈다면 약 한 13만 명에서 27만 명 사이에서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분과의 대담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관호, 김영대 교수,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